네, 2025년 국가직 시험 보고 오셨습니다. 교육학개론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체감하시는 난이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테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시험도 중요하지만 다음 이제 닥쳐올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 인접한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수준과 문제 어떤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부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먼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교육 사상과 나누는데 중용의 덕을 강조한다. 우리가 키워드로 행복 얘기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타고 태어난 본성,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서 형상과 진료보다 뭔가가 도토리가 원래 뭐가 되기 위한 형상이 되기 위한 재료를 했어요. 형상 뭐야? 참나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 도토리가 있는 거.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기 위한 뭔가의 이 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어야지 행복한 것이니까 본성으로서 뭐 갖고 있냐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과 더불어서 뭐도 갖고 있어요? 도덕성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최대한 실현했을 때 인간은 진료가 형상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완성되는 것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랬을 때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결국 여기서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조화되고 어우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균형을 이루고서 그런 중용의 덕을 강조한 사람. 그래서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이런 형상 진료론으로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목적이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달리 말하면 이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 인간의 양성 교육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성을 개발하기 위한 자유교양 교과 교육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습관의 실천 같은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누구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최근 나왔던 기출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 소크라테스 하면 삼파술로 유명하고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 유명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교부 철학 얘기하는데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요. 그 본성은 뭐다? 이성이다. 따라서 이 이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슨 진리? 영원한 진리. 진리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달리 말하면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 뭐가 개발되게 됐어요? 이성의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에 있어서는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뭐 학습자의 흥미를 뭐 이런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교과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 달리 말하면 주지주의 교육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진리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오랜 세월 축적된 고전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고전을 읽자라는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영원불변의 진리 강조하고 주지교육 강조하고 우리 앞에 뭘 붙였어? 위대한 붙였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고전 읽기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람 무슨 사죠? 진보주의는 아동중심, 경험중심, 생활중심이고 본질주의는 우리 인류의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거 강조하고 마찬가지 지식을 강조하긴 하지만 항존주의처럼 영원불변하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들이고요. 항존주의는 지식을 강조하고 이성개발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고전 읽기 등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된다? 영원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더불어서 이 항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은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왜?
진리도 바뀌지 않고 인간의 본성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도 1980년대 와서 파이데아 제안 등으로 나타나는 철학이보다 항존주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허친스와 아들러 있던 사람들이고요. 특히 허친스는 평생교육 파트에서 학습사회 건설을 통해서 이런 그 교양교육을 누구에게까지 성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재건주의 아시죠?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자라고 주장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3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과정 유형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잭슨 나오는 순간 교육과정 유형 중에서 교육과정 유형 맨날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것처럼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이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나 덧붙이자면 실제적 교육과정. 어떻게 알고 있죠?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의도된, 계획된, 표명된 교육과정이라서 구체적인 문서로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결국에는 학교의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학습자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하게 가르친 거 학습자들이 주의 깊게 들은 것들이 가르쳐지고 학습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실제로 가르치는 혹은 가르쳐진 교육과정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의도한 것이죠. 결국 의도한 것을 반영하지만 약간 이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하면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다양한 경험된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냥 배웠다는 것만 강조한다면 실질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된 것이겠고요. 여기서 보자.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경험된 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또 이 단서로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실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잭슨은 학생들이 어떻게 특정한 학교에서의 삶 내지는 교실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주된 배우는 내용들이 뭐였다? 군집 속에 살아가는 방법, 상산 속에 살아가는 방법, 평가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 여기 표현 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다가 해설지를 써놨는데 해설지에 보시면 기출 출포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집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그 제목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 기출 출포 밑에 보시면 기본서 해당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 우리가 기출문제집 기본서에서 다 봤던 내용들인 거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은 뭐냐 물었습니다. 뭡니까? 학생은 교실 수업 전에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고 즉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수업 전에 온라인을 먼저 본대요. 온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는 뭐합니까? 교실에서는 수업 전에는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보충을 한다거나 심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학생들과 상호작용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대표적으로는 토의나 토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내지는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통해서 수업을 전개 나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업 방법의 핵심은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만 학습하는 게 그냥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뭘 결합해서 교실 수업과 둘을 결합하는 거죠. 만약에 또 교실에서만 한다면 또 교실 수업을 하겠지만 이 둘 다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의 장점을 결합하자. 온라인은 뭔가 내용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보다 시각적이고 다 감각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한 번 만들어 놓게 되면 학생들이 원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속도로 이 학습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반복하기 쉽고 그다음에 교사의 비용도 줄고 학습자에 있어서는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든가 교사 학습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기타로 이제
온라인 자료로만 해결하기 어려워. 온라인 자료에서 맞춤형 학습은 주로는 이제 미리 설계된 보충 자료라든가 아니면 수업의 속도를 개인이 조절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추가적인 보충 학습이라든가 심화 학습을 교실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니까 이 둘을 결합해서 하는 것인데 순서상 온라인을 먼저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플립 러닝이라고 한다고 했죠. 만약에 플립 러닝이 답이 없으면 앞뒤의 순서 상관없이 온 오프라인을 결합시켜서 학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블렌디드 러닝은 당연히 없으니까 오답10이 걸릴 일이 없고요. 답은 1번 되는 거고. 정착 수업 뭐였죠? 실제 상황 속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배우는 거.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학습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정착 수업이고 문제중심 학습은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별 학습과 소집단 협동 학습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러면서 그 다루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자기성찰적 평가를 강조하는 것들이었죠. 인지적 도제학습은 도제제도와 같이 전문가의 시범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뒤로 갈수록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으로서 과정에서 보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와 성찰, 탐색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학습하는 것을 인지적 도제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각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온오프라인을 이렇게 결합한다는 내용을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기능론적 교육관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기능론적 교육관 하면 교육사회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관점이 기능론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갈등론적으로 어떤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따라서 달리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이자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지식이자 모두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기능이자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것이 어떤 계급에 따라서 달리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모두 알아야 되는 지식이다. 뭐 이런 것이죠. 애국심, 우리 모두 갖춰야 될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모두 하나의 어떤 지식과 기능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공동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겠고 결국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오히려 갈등은 줄이고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공통의 이런 기반도 가져야 되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각각의 직업별로 다른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의 배분은 어디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무슨 선발? 능력주의 선발을 통해서 배분돼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 그것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뭐다?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보면 교육은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함으로써 뭘 추구한다? 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을 기르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질서에 참여해서 뭐 투표도 제대로 하고 뭐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다. 내지는 함께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선발을 하는데 무슨 선발이었냐면 능력주의 선발. 달리 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한다는 것이죠. 재능이 없더라도 얘는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아직 재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를 주자. 이런 주장을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재능 있는 사람, 능력에 따른 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선발해서 만약에 대학을 보냈다. 그럼 대학을 보내서 그러한 특정한 전공의 어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충원하는 기재가 되는 것이 학교 역할이고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는 관점.
그래서 맞는 얘기겠죠. 학교는 필요한 가치, 그러니까 아동이 살아가기에 삶을 살기에는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그런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적응되었을 때 이제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가 생물학적 인간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화 기능한다. 다 맞는 얘기고, 뭐 뒤늦게 파슨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죠.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존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다. 달리 말하면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지배계급을 기존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한 거, 혹은 지배계급의 자녀를 지배계급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급의 재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보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학교는 매우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관이고 불평등을 유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관점?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뭐 길게 설명했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고려시대 관학. 뭐 편한 문제죠. 우리 관학과 사학 뭐 구분하는 거야. 모든 시대에 항상 하면서 들어갔던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기본 관학의 체제가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앙에 뭐가 있었다? 학당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학당 5부 학당이었던 거 아시죠? 뭐 특별히 4부 학당 없으니까 그걸 헷갈리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학당이 있었고요. 이거마다 관학이었고 또 하나 더 쓴다면 고려시대에 있었던 관학 중에 지방에 향교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관학이었고, 서당은 뭡니까? 서당은 일반 민간의 사람들이 신분의 구애 없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서원은 고려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곳이죠. 오히려 고려시대에 발생하였던 등장하였던 사학 기관으로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최춘의 문헌공도 같은 12공도라고도 부르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서원은 조선시대 것이니까 마찬가지 아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리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사 같은 게 쉽게 나와주니까 고맙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도 첫 번째 보시면 조절은 기존 도식을 수정하는 인지 과정 뭐 어렵지 않죠. 조절이라고 하는 거 동화와 조절이 있었는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렇게 가면서 인지가 발달되어 가는데 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식을 유지하는 기제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의 도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의 도식을 어떻게 하는 거? 수정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맞게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맞는 얘기고 언어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건 누구다? 비고치게 되겠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학습이 발달을 성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고치기 관점. 그래서 아직 발달되지 않은 수준인 잠재적인 발달 수준과 이미 발달된 수준인 실제적인 발달 수준, 잠재적인 발달 수준과 실제적인 발달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달리 말하면 근접 발달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학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실제로 발달된 수준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위치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은 시간으로 열어보자면 학습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그만큼의 수준에까지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학습이 발달을 선행한다. 맞는 얘기. 누구의 얘기로 맞는 얘기? 비고치기 얘기로 맞는 얘기. 피아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지 발달이 되어야 언어 발달이 되고 발달이 먼저 된 다음에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로서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같은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구체적 조작기는 뭘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 따라서 하나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특성들을 중에서 내가 크기대로 배열해야겠다. 아니면 뭐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가능하다? 서열화도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열화는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묶어 나가는 거, 약간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열화, 분류 혹은 범주화 가 가능해지고, 뭐 그 외에도 보존의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조작, 앞 뒤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가역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사고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형식적 조작계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논리적 사고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철수하고 영희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와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관계, 내지는 무슨 일본과 우리 그 한국인의 관계, 내지는 우리 집단과 자민족 집단과 우리 내부의 집단과 외부인 간의 뭐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점차로 수준을 달려가면서 추상적인 사고가, 개념을 통한 사고가 가능해진 것이고, 그런 추상을 통해서 개념화가 가능하면 개념과 개념 사이에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와 같은 근데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죽겠지. 뭐 이런 사고. 명제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3단 논법이 가능해지고 뭐 등등의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런 이제 사고를 넘어서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설계해 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사고인 가설 연역적인 추리.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이 나이가 같다면 세상의 존댓말은 사라질 텐데 와 같은 뭐요. 가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주장이 가능하겠는가, 어떤 결론 도출이 가능하겠는가를 미리 추론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사실은 과학적인 실험이라든가 탐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형식 조작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견학습 탐구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맞는 얘기는 기억과 디귿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제는 항상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두고 가시고, 이게 인지 발달이었다고 한다면 심리 발달, 성격 발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에릭슨.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은 다 익숙한 애들이에요. 우리의 친구들. 그죠? 우리가 계속 같이 반복하고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출 문제집, 뭐 기본서 이런 것들 통해서 봤던 건 다시 보고 봤던 건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다지는 학습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가 그랬습니다. 내용 보니까 여기 딱 있네.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언제부터 들어간다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설계했다 그랬어? 그때부터 뭔가를 막 배우고 싶어 하고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도 그렇고 이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상에서도 6세, 7세 정도가 되면 이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고 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점차로 자기가 살던 뭘로부터 벗어나서 가정으로부터, 달리 말하면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서 친구도 사귀고 교사와도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성인과 다른 사회들도 보게 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적 세계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뭘 배우기 시작해? 사람들 사귀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그리는 것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 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또 성취감도 맛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점차로 이후에 이루어질 학습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어떤 단계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 자, 주,
근, 어? 정, 친, 생 통했잖아요. 그러면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여기까지가 유학이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정체감, 그다음에 친밀감, 생산성, 그다음에 자아통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용상 봤을 때 학교 들어간 단계 근면성의 단계고 내용상으로도 가서 열심히 뭔가를 배우잖아요.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난 능력이 없네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냐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단계 뭐 뒤에는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앞에 근면성의 단계 이렇게 보기도 하죠. 주도성의 단계는 뭐 하는 단계입니다. 유치원 정도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한 대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단계 이런 단계고 친밀성의 단계는 이제 결혼하고 연애하고 여러분 시기네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가 제일 좋고 이랬던 시기. 뭐 애인은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시기. 생산성의 단계는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싶고 직장 가서 돈도 벌고 싶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기여하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후속 세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세대에게 뭔가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뭔가를 기여해주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낙에 근무하는 그 공간이 초중고등학교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기 때문에 대략 시기상으로 보자면 보통 이제 정체성 형성 단계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앞으로 가도 신뢰와 자율성보다는 뭐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요 세 가지 단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혹시 다 외우기 어려우면 이 세 가지 단계라도 주군정 요 단계라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간에 나왔습니다. 간에의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간에는 이제 학습의 성과 유형 혹은 학습 목표 유형을 구분한 걸로 한 가지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9단계 교수 설계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전체를 합쳐서 사실은 간에의 수업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간에의 수업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한 거 보면 학습 성과를 네 가지 아니었죠. 5가지. 뭐가 빠져있죠? 언어 정보, 지적 기능. 그래서 지적 기능 빠져있고,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은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5가지로 구분했다는 거. 학습의 조건에는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다. 즉, 학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학습 성과. 여기 말했죠? 5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학습이 일어나려면 크게 보자면, 내적 조건과 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적 조건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조건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지원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출 기본서 가시면 요 멘트가 딱 문장으로 써있진 않더라도 이런 그림이 있어. 그래서 내적 조건 내지는 내적인 어떤 그 상태로서 교수의 조건으로서 어떤 인지 상태에 있어야 되겠고 학습자가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특정한 내적 상태와 어떤 인지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 교수의 조건이고 그런 내적 조건이 있었을 때 학습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런 내적 조건만 있게 되면 혼자서 그냥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사가 외적 조건을 형성해서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외적 조건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보게 될 7가지 교수 활동이 결국 6가지가 아니지 9가지 교수 사태가 이런 외적 조건으로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외적 조건이 제공되었을 때 그런 내적인 인지 과정과 그런 내적 상태의 변화가 결국 학습으로 이끌어 간다고 보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구분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자면 간에는 학습의 내적 인지 과정을 돕는 일련의 외적 조건이 바로 수업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기출된 문장에서 봤기 때문에 뭐 이걸 특별히 뭐 내적 조건이 아니고 내적 인지 과정이라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막 꼬투리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기출로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거 뭐 있다는 것은 오케이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활동은 7단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목에도 계속 써놨어요. 9가지 교수 사태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9가지 단계로 돼 있고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먼저 주의를 집중시켜라. 그래서 모든 수업은 학습 목표의 제시로부터가 아니고 일단 학생들에게 주의를 끌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자극 자료라든가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한다든가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보 처리 이론에 기초해서 수업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무방비료 상태로 갖고 있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죠. 정보 처리가 일어나려면 어떤 정보에 대한 주의가 집중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수업의 시작도보다 주의 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봤고 다만 이 간의 모형에서는 9단계로 교수 활동, 교수 사태를 제시하면서도 이 9단계가 항상 이 단계를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9단계 중에서 일부는 때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의 집중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수업은 주의 집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달리 말하면 학습 목표 제시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업이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 자체가 간해가 수업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그 취지 9가지 단계를 제시하지만 그건 풀코스고 가끔은 한 4-5가지 단계로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고 이미 그다음에 학습 목표로부터 제시되는 것보다는 풀코스 9가지 모든 단계에서 보자면 첫 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였으니까 어떤 것으로 이제 걸든지 어쨌든 내 4번의 문장은 적절한 문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입니다.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도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모형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민감하게 잘 보지 않으면 이제 이거 대충 공부를 했으면 이제 틀리거나 공부를 낸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를 대충 봤으면 틀릴 수 있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까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좀 내용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 내지는 자기 스스로 약간 좀 그 문제를 풀 때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긴 합니다. 주제 자체는 익숙한 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지방직 대비로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보다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도 있고 내가 이제 어떤 비슷비슷한 단어가 여러 이렇게 순서라든가 뭐 유형이 구분됐을 때 각각의 것들의 차이, 각각의 단계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딕과 캐리의 모형에서는 교수 분석 단계가 앞 단계, 초기 단계에 나옵니다. 교수 분석 뭐 하는 겁니까? 결국 학습자가 학습해야 될 과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과제의 분석 방법으로서 나오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뭐 위계 분석, 절차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위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상위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상위의 개념 밑에 포함되는 하위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냄으로써 결국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부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개념들을 구분해냄으로써 그러면 학습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위의 것들을 먼저 하고 상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하위의 것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는 학습을 했어. 그럼 뭘로부터? 이제 안 된 것부터 해서 어쨌든 순서는 학습해야 될 요소들과 그것의 위계를 구분함으로써 학습의 순서를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게 뭐다? 교수 분석 단계에서 하는 분석 단계니까 학습해야 될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또 어떤 분석에서 이렇게 하냐면 위계 분석에서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개발 단계는 이제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한다 그래서 평가 문항을 미리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평가 도구의 개발 단계는 수업 전력의 개발 단계보다 앞선 단계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단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 문항을 왜 목표 설정 단계 바로 다음에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그 해설에 나오겠지만 목표 설정 나오고 바로 평가 문항 개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 문항 개발 왜 그때 하냐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항은 뭐가 높아야 돼? 타당도가 높아야 돼. 무슨 타당도가 높아야 되나요? 내용 타당도가 높아야 되겠죠. 결국 문항이 뭐가 높아야 되냐? 내용 타당도 높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설정한 목표의
측정하는데 부합하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항이 측정하고 있는 것과 목표에서 추구하는 성취 행동이 일치된다. 만약에 목표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행동으로 만약에 설정해 놨다고 한다면 평가 문항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만이 이 문항에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암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문항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한 게 말을 조금 어렵겠지만 결국 목표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문항을 설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전략 개발 단계가 나옵니다. 교수 전략 개발 단계 있고 밑에 보시면 교수 자료 개발 단계가 구분되어 있죠. 교수 전략 개발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수업 방법, 수업 계획, 뭐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 전략은 구상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지 교수 전략이라는 어떤 실제 물체라든가 뭐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개발할까 말까에 대한 여부는 언제 하는 것이다? 바로 교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단계에서, 즉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수업의 어떤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목표별 학습 유형에 따라 자료의 제시 방법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결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성취해야 될 학습의 유형상 태도 목표를 학습자들이 어떤 성취해야 될 학습 행동으로 결정했어요. 특정한 태도를 갖게 하는 거. 그럼 그 특정한 태도를 갖게 하는데 필요한 학습 활동이 있겠죠. 그냥 글을 읽고 뭐 이해하고 이런 것들 넘어서 실제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해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토론을 해보면서 다양한 가치가 결합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든가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자료 제시 방법이라든가 학습 활동의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 내용의 전개 순서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학습 수업을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이 무슨 단계다? 교수 전략 개발 단계이고,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이 학습 목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탐색해보고 학습지에다가 뭔가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설계했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교수 전략 개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때 사용할 학습지를 개발하는 것, 그때 사용할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언제 한다? 교수 이 전략 단계 다음에 교수 자료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교수 자료 개발 단계에서는 그러한 교수 전략에 맞춰서 개발된 교수 전략에 맞춰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용할 자료들을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뭐 온라인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때 그 자료를 개발할 때 이미 좋은 자료가 이미 있으면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있던 자료를 갖고 와서 쓰면 되죠. 따라서 교수 자료의 개발 단계에서는 일단 사용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서, 달리 말하면 기존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개발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고, 그것은 언제 한다? 교수 자료 개발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번 지문은 두 가지 요소가 막 섞여 있어. 단지 교수 전략 개발과 교수 자료 개발 중에 두 자만 다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하자면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으로 요구사정, 교수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다. 무슨 모델이냐, 누구의 모형이냐, 딕과 캐리어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최근에 작년에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나왔고, 뭐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딕과 캐리 모형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난도가 있게 함정을 파는 식으로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는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4번 지문에 대해서 질문이 많던데요.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 단계에서는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이 완성된 후에 질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걸 보고 뒷과 캐리는 실행 단계가 없다고 했지. 근데 실행 단계가 있네. 이렇게 하고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문을 잘 보시면 이 실행은 교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지. 여기 보시면 뭘 실행한다는 거야? 형성평가를 설계하고 형성평가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줄이면 형성평가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교수 프로그램의 그 단계 안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형성평가 개발 및 시행 단계. 결국 달리 말하면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선정해서 그 다음에 실시하는데 본격 실시하기 전에 뭐 한다? 형성평가를 개발해서 시행하면서 교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수정 과정,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그 개발된 수업 프로그램을 교실에서 교사가 뭐 실행하는 단계가 포함돼야 되겠지만 교수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가 빠져 있다는 것으로서 실행 단계가 빠져 있다고 했지 형성평가 시행 단계가 빠져 있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을 실행으로 바꾸니까 왠지 실행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기출에서 실행 단계가 빠졌다는 게 확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제 오해를 하신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 실행 단계가 빠져 있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단계가 빠졌다는 것이지만 뭐는 시행한다? 형성평가는 시행한다는 것이죠. 즉 교수 프로그램의 사용할 자료 개발까지 끝나면 수업에 대한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수업 계획을 실제로 일부의 학생들에게 실시해보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뭐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초안에 대한 실시를 그 초안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수업을 일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보고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추적함으로써 수집함으로써 질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 형성평가 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아까 봤던 대로 교수 계획을 수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뒷과 캐리의 모형이니까 4번은 실행 단계를 따로 형성평가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수업 실행 단계, 이렇게 혹시 봐갖고 틀리신 분은 이제, 좀 글을 잘못 읽으신 거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형성평가 설계 및 실행 단계, 아까 저번에 나왔던 질문에는 형성평가 개발 및 시행 단계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1번. 11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일상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제 기출된 적도 없고 해서 일부러 이제 교재에 따로 실진 않았는데 이게 나와서 한 번도 위센터나 위스쿨을 한 번도 클래스 같은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되게 당혹스러우셨을 것이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우리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를 본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제 푸셨으면 좋았을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별도로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쉽고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기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풀기는 어려웠고 더불어서 이제 그냥 추정으로 푼다 할지라도 약간 센터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기출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문제고요. 참고해서 보자면 이제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만드는 것이냐면 교육청이 만들고 한마디로 교육과 관련된 파트들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에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학교보다 높은 단위에 만들어서 학생 상담을 누가 합니까? 보통 진로 상담 교사와 같이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담 교사들이 하는 어떤 실제 활동을 뭐 하는 시설? 지원해 주는 시설. 그래서 학교가 상담센터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으로 부족해. 그럼 거기 관련된 어떤 뭐 특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상담실이 학교에 없어. 그럼 가서 방문해서 상담을 활동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체 학교들이 다 이렇게 상담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을 연결한다거나 이 학교들이 참고할 만한 지침이라든가 안내 자료를 배부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장에서 실시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용상 보시다시피 단위 학교에서는 선도가 어려운 혹은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상담 치유하는 서비스. 달리 말하면 뭔가를 선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애라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유는 뭔가 피해를 받아서 많이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느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파하고 있는 아이는 고쳐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주로는 상담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곳에는 다양한 상담 활동과 관련된 임상심리사, 복지사, 상담사 등이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만큼 보다 이제 레벨이 높은 기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밑에는 다 필요 없고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설치된 학생상담 지원시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 말이죠. 문제는 내용 보시면 학교에 가면 위 클래스라고 해서 사실은 학교 상담실이 존재해요. 학교 상담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상담실이라고 불렀던 거를 멋있는 이름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든 게 위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룬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위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단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일단 요거는 아니고, 요거보다 높은 센터로서 요거보다 높은 곳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위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기다 플러스 위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위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거나 이제 하는 내지는 이제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퇴학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위스쿨을 통해서 종합적인 이제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거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뭐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라고 하는 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됐어요, 지금.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교육청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센터를 개설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학교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는 이런 프로젝트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비슷한데, 우리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를 그만둬도 학업 중단 학생 혹은 위기 학생 등의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불러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들은 어떤 데냐면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 있죠? 여가부라고 부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에서는 이 사람이 학생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청소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318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나 다니지 않나 이것을 묻지 않고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도와주는 단체들이 이제 청소년자 같은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청소년 지도사하고 중등교사하고는 다른 종류의 자격이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거나 여기 같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학교의 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격으로는. 그런 것처럼 구분되는 겁니다. 이쪽은 뭐다?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담기관들은 위자가 붙어 있어. 위 이렇게. 반면에 이제 청소년을 다루는 어떤 것 중에서 상담을 하거나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데 청소년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성가족부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특히나도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복지와 같이 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주거 문제라든가 뭐 소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을 때 복지적인 측면, 더불어서 심리적인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쉼터는 보통 쉼터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가서 사는 거예요. 집에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집이 너무 불화가 심하다거나 뭐 등등의 문제로 해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발굴해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거기서 살면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심리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 인생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 쉼터는 다 뭐다?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설치하냐면 시도에서 설치하거나 시군구에 설치해요. 즉 학교 바깥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공시설 같은 걸로 있는 거고요. 내지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하는 모 기관들 같은 데서 이제 청소년 뭐 복지개발원 이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하지 않는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교육청에 설치하는 기관에 위자가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높은 거는 센터, 학교에는 클래스, 아예 더 높은 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 스쿨 등을 운영한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각종의 이제 진단, 상담,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12번 교육행정의 원리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교육행정의 원리 중에서 자주성 나온 뭐라고요? 자주 독립 한다고요. 그래서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어떻게 된다? 분리, 독립돼야 된다는 것이고 왜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냐면 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편파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로부터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도 하지만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종교적 중립성과 같은 것들은 교육이 지켜야 되는 기본 원리이자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은 무슨 성의 원리라고 하냐면 자주성의 원리. 많이 보던 지문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 가성비 높게 행정하자 얘기죠.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 목표를 달리 말하면 최소의 비용을 뜨는 것이 능률적이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효율성의 원리 맞는 얘기죠. 안정성의 원리란 뭡니까? 안정성의 원리라고 하면 교육행정은 그 교육에서의 일관성, 행정에서의 일관성과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진 정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데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갖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그래서 교육행정을 할 때는 항상 기회 균등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성의 원리는 뭡니까? 교육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요청하는 것이고 교육감을 뽑을 때도 아무나 입후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전문성의 원리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문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의 원리와 관계된다? 민주성의 원리와 관계되는 설명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13번 보시면 메이어와 레슬리스 버거. 우리가 인간관계론 배울 때 메이어와 레슬리스 버거 햄버거 먹으러 가면 마요네즈 뿌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고 메이어와 레슬리스 버거 이름이 길기 때문에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이거 이름 알아보자 그랬는데 그들이 수행한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을 보면 이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호손에 있는 공장에 가서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이 공식적인 어떤 집단에서의 규범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의 규범을 매우 중시하더라? 비공식 조직에서의 규범을 매우 중시하더라. 따라서 비공식 조직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인 보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 관점이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이었는데 그들과 달리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돈이 안 생겨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뭔가 사기와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실제로 동기부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뭐다? 이 실험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실험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론인 것이죠. 인간관계론을 따라서 행정을 할 때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정의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주목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론에 따라서 하다 보면 공식 조직이 맘대로 결정하지 않고 비공식 조직의 의견도 물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조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위에서 그냥 되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냥 돈으로 사람들을 성과급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에 기초해서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뭘 강조하게 된다? 민주화를 강조하게 된다고 했죠. 행동과학론이나 체제이론은 실제 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주로 행정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행정학의 과학화, 학문화. 그래서 행정을 할 때도, 실제 행정을 할 때도 그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점들을 강조한 것이 과학화? 과학적 관리랑 헷갈리니까 이론화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론에 기초해서 하는 이런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행정학도 훨씬 더 보다 일반화되고 추상적으로 발전되는 이론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민주화에 공헌했고 호소공정과 관련된 실험, 그 이론은 뭐다? 인간관계론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나라의 교육비 분류에서 공교육비 해당되는 거. 이것도 이제 최근 시험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 오히려 최근 시험보다 더 쉽게 나왔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돈 쓰지 마. 이런 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의 기관이 공적 회계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냥 내 쌈짓돈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돈 장부에 써놓고 나가는 돈 미리 계획서여서 어디다 검증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들어오고 나가고를 지출을 관리하는 이 사람 누구다? 공적 주체. 공적 주체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 학교, 법인 내지는 무슨 기금 등과 같이 공적인 주체들 이 하는 거,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적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교육비를 뭐라고 한다? 공교육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활동에 쓰는데 그 돈을 누가 내요? 학교 법인이 내요. 어떤 학교라는 소리예요? 사립학교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쓰기 위해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학교 회계의 장부에다가 이렇게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세입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세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학교 법인이 관리하니까 교육활동비, 학교 법인의 교육활동비 뭐다? 공교육비고요. 수업료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학교에 내는 거야. 학교에 내는 그 수업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 기관에서 이 수업료,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각종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돈을 공공의 기관에서 줍니다. 근데 이 학교가 직접 수업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공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의무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것에서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줍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수업료의 명목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에서 수업료의 명목으로 학교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결국 수업료를 학교에다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받은 수업료만큼 이 학교에서는 다시 그만큼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공교육비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죠. 교재 때, 부교재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과용 도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교재 때, 부교재 때는 일반 시중 서점에서 사보는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사보는 것은 어떻다? 개인들이 관리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학교 올 때 뭐는 써요? 교통비 내고 버스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다 알아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다 뭡니까?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거. 위에 두 가지만 공교육비,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사교육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평생교육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결국 답은 어디 있었어? 1번에 있죠. 그리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뭐라고? 제외한이라고. 저번에 우리 최근 시험에서 바로 이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제외한이라고 하는 빈칸 넣기 나왔으니까 이거 틀리기는 어렵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학력 보완 등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겠죠. 앞에가 하나 틀렸으니까 이미 다 틀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때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문해의 개념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문자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기타 기초 생활 능력들을 갖추는 것을 그러도록 교육하는 것을 문해교육이라고 부른다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할 때 멀리 가는 것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종의 어떤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여기까지가 뭐야? 평생교육이지. 평생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부른다. 평생교육을 위해. 자,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용권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서도 이거 쓸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우처 상품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되겠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 맨 앞에 부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내용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일까 아닐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에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상위법으로서 상위 기관으로서 고등교육기관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엔 뭘 구분했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유아교육 받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이게 구분해서 결국 우리 교육의 기본 학제상 유아교육 갔다가 초중등교육 갔다가 고등교육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의 법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이렇게 구분해 서 빠지는 건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학교 운영위원회 초중등 교육기관에 설치돼 있죠. 그래서 그 설치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교원의 자격,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자격증이 존재하고 뭐 이런 거 나온다랬고 우리 뭐 교직원의 임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있는 것이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것인데 어쨌든 다 보면 뭐에 해당되는 법이냐 내용이냐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원래는 무상교육은 의무교육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들이 우리 있다고 무상교육 얘기하면서 여러 번 아까 얘기했던 뭐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그때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보시면 좋았겠고 그 고교 학점제 지원에 대해서도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법에 있는 거냐 시행령에 있는 거냐 이런 걸 구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여기서 좀 3번이 좀 너무 디테일한데? 라고 생각해서 3번일까? 라고 혹시 의심했다 할지라도 너무 명확하게 초중등 학교에 유치원을 병설은 뭐예요? 유치원과 학교를 함께 설립한다는 뜻이잖아요. 학교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교를 설립해 난 다음의 일이야. 그러니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어디다 넣을 것이냐는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인데 이때 들어가는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아무리 초중등학교와 같이 설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간상으로는 여기 와 있지만 학교의 설립, 달리 말하면 유치원의 설립을 초중등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더 맞겠다. 학교의 설립은
중요한 사안인데 이 학교 자체의 성격이 뭐다? 유치원일 때는 달리 말하면 유치원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유아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교육기관에 관련된 가장 법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법칙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급에 맞는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중등학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낚이지 마시고 유치원에 대한 설립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 유아교육법을 갔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초중등교육법의 그 중등이 중학교까지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어서 고등학교니까 고등교육법에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큰 오해죠. 그죠?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중학교 앤드 고등학교까지를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당연히 어디에? 초중등교육법에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학교 시스템에 큰 변동이 있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고교 학점제도 사실은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체제를 아예 바꾸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17번 교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보시면 승진, 전직, 전보 그런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거네요. 승진은 뭐다?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동일 직렬 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직은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거. 아예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를 옮긴다든가 다른 종류의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였고 이건 뭐예요? 같은 직위와 자격에서 그 같은 데에서 뭐만 달리하는 거? 근무기간을 달리하는 거. 이것을 전보라고 하는 거. 다 맞는 내용이네요. 전직은 수직적 이동이다. 전직이 수직인가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중에서만 골라본다고 한다면 종류를 달리한다고 해서 또 높아지는 건 아니죠. 같은 급에서 같은 급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 하다가 뭘로 바뀌어? 장학사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교감하다가 장학사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뭐다? 급이 같기 때문에 승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올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는 승진 플러스 전직이 된 거지. 어쨌든 간에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니까 전직도 수평적 이동이고요. 전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직의 자격이지만 근무기간이 달리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전직과 전보는 수평이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는 뭐예요? 승진? 승진이 수직적이죠. 승진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임이죠. 강임. 그래서 승진과 강임은 수직적. 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인간 자본론에 대한 관점은 인간 자본론은 우리가 시험 문제 풀면서도 자본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갈등론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지극히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내용 보시면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불평등 유지하는 수단 뭡니까? 갈등론적 관점이고 이런 사실은 관점을 가지는 각종의 이제 재생산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보울스와 긴티스의 이런 이론들이 대표적이었고 학교는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를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브루디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화를 재생산함으로써 기존의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고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마찬가지 갈등론적 관점이었고요. 학교 교육에서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조를 비판하는 능동적인 존재. 달리 말하면 뭡니까? 저항 이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윌리스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갈등론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3번에 나오는 저항이론은 주체의 능동성을 보다 강조하는 이론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어쨌든 사회 안에는 뭐가 있다?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보다는 그러한 불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학교라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중에 특히 이제 저항이론은 인간의 능동성과 저항 가능, 비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론, 저항이론 등으로 분류하기도 해서 얘네들은 신교육 사회학 이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어쨌든 다 갈등론적 관점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 자본론은 뭐다? 인간은 뭐다? 캐피탈이다. 자본이다. 우리가 공장에 있는 기계만 자본인 게 아니고 사람도 뭐다? 휴먼 리소스. 인간 자원이라고 옛날에 했다가 자원은 너무 좀 약간 급이 낮잖아.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것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자본과 같이 인간 자본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나온 이론이 인간 자본이고, 따라서 이제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자체의 몸은 커지진 않지만 능력이 커지죠.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커지면서 뭐가 됩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 근데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 생산성이 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뭐가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약간의 돈을 들여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비용보다 수익이 많다면, 달리 얘기하면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서 이것이 1 이상이면 일단 수익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뭘 따져? 수익률을 따지는 거야. 뭐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 교육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야. 결국 교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소득 증가시켜서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 수익을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따져서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1 이상이면 뭐하고? 교육하고 1 이하면 교육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인 거죠. 인간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에 따라서 인간이 교육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한다. 그래서 학력이 상승한다. 이럴 때도 나왔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결국 교육을 받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된다? 평등화된다라고 해서 사회가 평등화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학력이 상승한다. 뭐 이럴 때 설명했던 이론으로서 나왔고, 전반적으로 기능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뭐다? 인간 자본론이다. 그래서 인간 자본론에서는 뭘 강조한다? 교육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학교를 많이 지어서 국민들을 많이 교육시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다들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교육이다라고 보고, 그 교육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보다 교육을 수익률로 설명하는 관점, 인간 자본론의 관점이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공부를 조금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제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또는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뭘 하게 해주는 제도?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우리가 여기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위?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고 이 관련된 법으로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을 때는 학교 밖에 있는 기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 경험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학위로 연계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제도 무슨 제도? 학점은행제죠. 평생교육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평생교육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제도이고 그런 전문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죠. 독학학위제는 뭐 없이 이런 교육기관도 비정규 교육기관도 갈 필요 없이 그냥 시험만으로 학위를 주는 제도이고요. 평생 학습 기자재는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뭐하는 제도, 누적 기록 관리하는 제도. 학위를 주진 않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다른 내용이고요. 20번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의 기초에서 풀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단 하나 아쉬운 점은 평균을 5로 표준 편차를 2로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보시면 뭐 책에 보면 ZT, 스테나인, 4분 편차 다 나와요. 다만 NC 점수는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관련된 시험에서도 그 교육학 관련 시험에서도 굳이 뭐 해설에는 써놨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를 너무 내가 몰랐다고 해서 뭐 고통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나머지 것들을 정도로 Z점수, T점수, 스테나인 점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도만 우리가 잘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개념으로서 준거 점수라고 하는 것은 준거지향 평가에서 산출되는 점수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특정한 어떤 산식, 공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점수라기보다는 준거지향 평가에서 등급이라든가 어떤 점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점수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그 가운데 점수를 준거 점수라고 하니까 준거 점수를 뭘로 설정할지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런 무슨 값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서 일단 제외.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봤을 때 제외할 수 있는 거 편차인데 편차는 뭐죠? 편차는 점수들 간의 차이가 어떠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점수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서의 학생들의 점수가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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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이야. 편차가 있어 없어? 없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편차라고 하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B 학생들은 1점, 100점, 200점, 300점이야. 편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편차가 있다 없다인데 이때 4분 편차를 쓰니까 4개로 나눴을 때의 편차를 뜻이잖아요. 사실 4분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이거 뭐 숫자가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점수로 나눠보자면 학생들의 점수가 10점, 15점, 25점, 30점, 35점, 뭐 75점 이렇게 딱 칩시다. 그랬을 때 둘, 넷, 여섯, 더 쓰죠? 75점, 76점, 77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학생들 점수가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돼? 40점, 50점, 80점, 115점, 70은 얼마야? 0, 응? 90, 190. 복잡해지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수대가 보면 약간 양쪽이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퍼져 있는 것이 이제 약간 전체적인 점수의 평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면 어떻게도 하냐면 이거를 크게 4개 점수는 일단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 그룹, 이게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점수를 이게 Q1이라고 하고 이걸 Q2라고 하고 이게 Q3라고 해서 Q4라고 해고 이것을 구분하는 점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가운데를 했을 때 밑에 있는 것에 나눈 반
위에 있는 것을 나누는 반. 달리 말하면 이때 점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75점에서 빼기 15점 빼주면 되겠잖아. 60점이 편차인 거예요. 만약에 점수가 더 조밀하겠다 그러면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내는 점수라서 4분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점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점수의 분포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분포가 조밀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널리 이렇게 점수가 뚝뚝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점수라서 편차 내지는 분산도를 나타내는 점수이지 달리 말하면 또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런 점수이지 이와 같이 특정한 어떤 점수의 값을 나타내는 점수가 아닌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봐서 낯설고 NCE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여기 뒤에 밑에 설명 나오는 것처럼 정규 곡선 등가 점수라고 해서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21 정도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보자면 0에서 100 정도 사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100분위 점수 값처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용이한 점수긴 하지만 어쨌든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점수를 나타내는 표준화시킨 점수에 해당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 우린 여기 위에서 풀면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 위에서 이 점수는 편차를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그럼 분모에다 편차 써봐. 표준 편차로 나눠. 그 다음에 편차는 뭐예요? 점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점수가 떨어졌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집단의 값을 중간에 놓고 그 점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차로 나눈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거밖에 없어. 원점수에서 뭘 빼면 평균을 빼면 그만큼이 뭐예요? 내가 75점을 맞았어요. 근데 평균이 75점이야. 그럼 나는 편차가 없는 점수를 맞은 거죠. 내가 만약에 100점을 맞았어. 근데 평균이 뭐예요? 75점이야. 나는 25점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니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니까 사실은 Z점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즉 말하면 달리 말하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이고요. 이게 뭐다? Z점수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50으로 표준 편차를 10으로 이거 뭐지? 우리가 이 점수와 관련해서 Z점수, T점수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를 풀면서 매번 봤던 표가 있었어. 그 중에서 100분위는 빼고 나머지만 써봤습니다. 그러면 Z점수는 뭐다? 평균이 0점이다. 표준편차 1, 표준편차가 Z점수 1점이다.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1점이다. 그 다음에 T점수는 뭐다? Z점수에다가 10을 곱해갖고 수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를 어떻게 0점으로 놔두기보다는 100점의 중간쯤 맞았다고 해가지고 50점으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50 더하기 10Z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여기는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지도록 표준화시킨 것이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10만큼씩 떨어지도록 표준화시킨 값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식과 이 점수의 분포를 알았다고 한다면 요거는 T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식을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외우자 그랬잖아. 스테나인 점수에 있어서 평균인 거 내지는 Z점수가 0점일 때는 뭐다? 몇 점? 5점. 그 다음에 위로 가면 7점. 왼쪽으로 가면 3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2점 차이네? 스테나인 아닐까? 라고 추정해서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이 정의 자체가 이렇게 정의를 설명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측정과 평가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던 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하지만 되게 임용이라든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상당히 나왔던 부분이라서 놓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편차라고 하는 것이 점수와 자기가 맞은 점수와 평균 사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Z점수 아닐까? 왜냐면 이건 너무나도 그거 관계없이 그냥 편차를 나타내는 것 중에 어떤 유형의 편차, 특별한 형태의 편차니까 이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표준 편차를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Z점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일단 중고점수는 너무 브로드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한 값을 막 계산해서 나온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점수지. 그러니까 일단 뭐야? 사실은 여기에서 끝났어.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 그러니까 별로 가운데 평균 부분이 50이고 10점만큼씩 떨어져 있는 그 점수인 거 뭐밖에 없어요. T점수밖에 없어. 근데 봤더니 뭐야? T점수네.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응? 근데 앞에서 4분 편차는 뭔지 모르겠는데 끝에가 편차로 끝나니까 그걸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Z점수 고르는 거 일단 하고 그다음에 T점수 골랐고 중고점수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번과 3번 중에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3번은 사실은 NC 점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4번 편차도 모르겠고 NC 점수도 모르면 이 선택을 한다고요? 3개 중에 2개를 모르는데? 근데 스테나인 점수는 알아. 스테나인 점수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한 점수로서 평균은 5점이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7점. 등급으로 하면 거꾸로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점수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있어. 그러면 그 9등급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어떤 표준 점수의 일종이죠. 표준화한 점수니까. 표준 점수의 일종이면서 그 중에서 평균이 5고 표준편차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5점, 7점, 3점이 딱 설명이 돼. 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요걸로 가야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3번을 찍는 건 너무 과도한 선택이지 않나요, 여러분? 밑에 있는 중고점수는 마찬가지. 중고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브로드한 개념이니까 거의 일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울 거 지우고 나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10분 동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되게 쉽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번의 위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위센터라고 하는 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위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있을 테니까 위 클래스의 기초에서 그거보다 높은 거 그럼 위 센터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추론으로 찍어가지고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100점은 많지는 않겠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은 이제 생소했던 11번 또는 약간 머리를 써야 했던 20번 정도에서 하나 정도 틀리는 점수 95점 정도 이렇게 맞으면 매우 흡족한 점수일 것 같고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합격을 다른 과목의 성적에 따라서 합격을 노려볼 만한 점수는 90점 대략의 평균적인 점수는 85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점수의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그 모집 인원이 워낙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TO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험에서는 90점 정도는 맞아주셨어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점수가 좀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2달이 짧다면 짧겠지만 사실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일단은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 기출을 거의 문제를 풀고 선지를 외우고 문제를 풀고 선지를 외우고 문제를 읽고 선지를 외우고 문제를 읽고 선지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나가면서 일단 복습 많이 하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출문제 베이스로 만들어진 동형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일단 익숙한 내용을 변형해서 출제했을 때 100% 맞을 수 있게 하시고 나머지 기타 이제 소수의 어떤 희귀한 또는 신규 출제되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95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표를 삼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수업에서 다뤘던 여기 해설 들어가 있는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형 모의고사 수업 때 14일이 있는 주부터 학원이 시작되니까요. 그 주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